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강연을 맡은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제가 요즘에 주로 강연을 전쟁사, 삼국지 이런 주제를 많이 하는데 저의 진짜 주제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의 국가체제입니다. 보통 조선 전기의 국가체제라고 하면은 세종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세종이 될 수 있도록 털을 닦았던 사람은 태종입니다. 근데 이 태종은 왕으로서의 업적도 독특하지만은 개인 인간으로서의 리더십도 상당히 독특했던 양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으로서의 태종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의 고뇌와 리더십, 능력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제목은 태종 그리고 이방원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은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유일한 임금으로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갖추었으며 세종이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았던 인물입니다. 고려 말 이방원은 조선개국의 걸림돌이었던 정몽주를 제거해 이성계를 도와 새로운 왕조 개창에 앞장섰는데요. 조선개국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지만 세자에 책봉되지 못한 이방원은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사병을 혁파하는가 하면 전국을 팔도로 개편하고 호패법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권력자로서의 냉혹함과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지닌 태종 이방원의 다양한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봅니다. 태종은 드라마에도 사실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조선시대 왕 중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태종이라는 분이 워낙 개성이 독특하고 재밌어요. 뭐 좀 잔인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참 리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조선시대 실록이 후대로 갈수록 자꾸 이렇게 정형화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일생 중에 요런 거를 써야 되고 나중에는 요런 건 요렇게 써야 되고 요거는 요것만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는데 태종실록 때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생동감 있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틀이 좀 없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이 되게 많이 기억하시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그 태종 때 그 사관 한 명이 뭐 숨어서 막 적고 뭐 넘어졌다는 것도 적고 막 이래가지고 야 조선시대 사관은 뭐 왕이 저런 것까지 다 적는구나 대단하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사고예요.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적는다는 게 어떻게 걸어간다 넘어진다는 것까지 적습니까? 그럼 그걸 나중에 후대 사람이 뭘 읽어요? 이거는 초창기에 실록이라는 걸 만들다 보니까 뭘 적어야 되지? 정직하게 모든 걸 다 적어야 되는데 뭘 적어야 되지? 이러다가 그런 것까지 적게 되는 일종의 해프닝이죠.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태종실록은 오히려 생동감이 있고 태종이라는 그 자체로 가만히 있어도 다이나믹한 인간의 다이나믹한 모습이 실록에서 잘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태종이라는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많은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오점이기도 한 것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일이지만 일단 오늘은 그건 빼고 태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속에서 드러나는 태종의 정치가로서의 모습, 리더로서의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어떤 개성이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척불론에 대한 그 왕들의 대응법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에는 하도 이 척불론이 유행하다 보니까 어떤 왕이든지 불교 문제로 신하고 논쟁을 안 하는 왕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성격들이 아주 리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태조는 뛰어난 무장이었죠.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뛰어난 무장인데 평생 전쟁터에 사니까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글도 모르고 이런 분은 아닌데 리더십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공부한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좋잖아 이런 사람. 뭐 전하 뭐 불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이래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학술적으로 따지면 태조가 못 이깁니다 이거. 그럼 어떡하느냐?
전쟁터에서 굴렀기 때문에 리더십은 확실해요. 한 방에 제압합니다. 니네 선생님 누구야? 그 사람 선생님이 되게 이색입니다. 목은 이색. 다 목은 이색 제자거든요. 이색도 불교를 믿었어. 네가 이색보다 잘났냐? 조선시대 이 말하면 꼼짝 못해요. 아, 선생님도 믿었대는데 네가 지금 불교를 욕하는 건 너의 스승을 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말 장군답게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세조는 그야말로 터프가이예요. 평소에 자기가 터프가이인 척 되게 하고 싶어요. 누가 막 비난합니다. 이분도 한 방에 끝납니다. 칼 가져와라. 나 저놈 없애고 부처한테 사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압을 합니다. 중거는 세종, 우리의 세종대왕께서는 정말로 학구적인 분이라 토론을 합니다. 근데 토론을 해도 이게 끝이 안 나잖아요. 은근히 무서운 말을 해요. 네 말이 다 맞다. 이 불교라는 건 정말 이거 엉터리다. 뭐 이렇게 해요. 스님들 들으면 화나실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세종이 한 말입니다. 근데 그런 뜻을 한 말은 아니에요. 세종은 진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 니들 말대로 그래 불교 엉터리야. 딱 이렇게 놓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불교가 엉터리라는 정말 위대한 학술서적이 없지? 너 그런 거 한번 써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날로 관직 그만두고 평생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 그런 책 갖고 와서 써서 얘기해. 그냥 이렇게 뭐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눌러버려요.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주인공 태종은 어떻게 하느냐? 태종은 정말 뛰어난 정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러면 전하 이제 척부를 합시다. 아, 근데 중국이 불교를 믿잖아. 우리가 척부를 하면 중국하고 사이가 틀어져. 그러니까 정말 정치가답게 아주 치사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타고난 정치가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떻게 해서 태종은 이런 정치가 되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태종의 일생으로 보면 오점이지만 어쨌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조선 전기에 이제 왕자의 난이라고 해서 두 번의 난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1398년 태조 7년 8월 26일에 태종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는데 자기가 바로 왕이 되면 이거 진짜 아버지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일부러 이제 둘째 형님 그때는 생존해 있던 제일 큰 형은 정종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세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1400년 정종 2년에 벌어진 2차 왕자의 난인데 태종의 바로 위의 형이었던 방과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시가전까지 벌이면서 격퇴를 하고 태종이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정종의 양의를 받아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쳐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여기서 태종이 보여준 어떤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먼저 태종의 아버지였던 이성계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분이에요. 사실 이성계처럼 많은 전투를 벌인 사람은 조선시대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계가 대단한 게 군대가 다 달라요. 중국 군대가 다르고 좀 몽고 기병이 다르고 여진족이 다르고 왜구가 다른데 왜 우리가 스포츠를 봐도 꼭 어느 팀 킬러가 있잖아요. 어느 팀하고는 잘 싸우는데 어느 팀하고도 못 싸우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다양한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건 정말 뛰어난 능력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했고 통솔력도 있어요. 아주 사람 멋있다니까요. 싸울 때 보면 아무리 그 이야기가 좀 미화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투할 때 보면은 정말 그런 통솔력 없이는 그런 전투를 못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뛰어난데 딱 하나 문제가 뭐냐? 정치력이에요. 이분이 너무 늦게 왕이 됐어요. 평생 군인으로 그것도 위대한 상승 장군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성공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 제일 문제가 다른 영역에 들어갔을 때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 과거에 너무 성공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태조 같은 경우는 군인으로선 정말 좋아요. 근데 야전군으로서 가장 최고의 미덕이 뭐겠어요? 부하들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들하고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싸울 때도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고 태조 보면은 부하들이 정말 의리로 싸우기 때문에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그때 정말 그 장군들이 목숨을 걸고 앞을 막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태조를 구해줬던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여진족이었던 퉁두란이고 한 명은 처명이라고 중국권 장수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태조의 부하가 된 다음에도 목숨을 걸고 지켜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니까 이제 모함들이 들어오잖아요. 저 사람한테 이런 거 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한테 군권을 통째로 맡기면 어떡합니까? 화 버럭 내면서 얘들은 나와 수족 같은 애들이야. 내가 쟤들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다시는 말하지 마.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때 태조가 군권을 맡겼던 사람이 정도전과 조준인데 정도전과 조준이 군대를 받아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가의 눈으로 보면은 군권을 이렇게 맡기면 안 되죠. 군권이라는 건 서로 다른 애들한테 줘서 견제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성계는 자기가 수족같이 믿는 사람한테 딱 맡기고 믿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배반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배반 안 했습니다만, 저 이성계의 스타일이 정치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스타일이라는 걸 본인이 드러낸 거예요. 태종은 이거를 파고듭니다. 태종이 사실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혼자 한 게 아니죠. 주변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야 되는데 태종도 아버지 이성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종을 도와주는 사람은 다 이성계 부하들이에요. 그러면 평생을 전쟁터에 살면서 정말 의리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전투, 목숨을 건 의리로 뭉쳤던 전우회로 뭉친 사람들을 어떻게 이간질시켜서 자기를 뽑아냅니까? 제가 여기 제목을 나는 인간의 욕망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성계가 실수한 건 전투 부대의 의리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터에서 서로 목숨을 구해줬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니까 라이벌이 되고 이념이 달라지고 다시 싸우게 되는. 근데 태조는 뭐 거의 나이가 60 넘어서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그걸 다 믿는 걸 보고 태종은 약한 곳을 찾습니다. 누가 배신을 하느냐? 태조와 의리가 없는 사람이 배신하냐? 아니에요. 이제는 군인이 아니잖아요. 정치가가 되고 권력자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첩의 아들이라든가 집안이 좀 안 좋다거나. 태조는 자기는 분명히 말해, 자기는 공평하게 됐대. 조실 부모하고 헐벗는 거 내가 데려다가 내 가족처럼 키우고, 자기 뭔 친척 조카인가 그런데 내 가족처럼 키웠다 이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너무 훌륭하잖아. 근데 그 밑에서 자라는 입장에서는 물론 고맙긴 하죠. 그런데 자기는 어차피 이 골든 집단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한테는 고맙지만 저 사람이 죽으면 자기는 B급 C급으로 밀릴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태종이 손을 뻗치는 거예요. 나랑 하면 너를 A급으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태조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 힘들고 어렵고 고아가 된 애들을 내가 보살펴서 내 자식만큼 보살폈으니까 은혜가 더 크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보다 먼 조카를 더 살펴줬으면 걔가 나를 더 고마워해야 돼. 이건 인간으로선 그래요. 근데 정치와 욕망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걸 핸디캡이라고 여긴다고. 태종은 이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태종의 편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뭐 태종이 잘했다거나 도덕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얘기 아니라 인간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역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만 가르쳤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아름답지 못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사회를 더 올바로 도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능력과 더 뛰어난 신념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태종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을 제대로 본다. 근데 인간을 제대로 볼 때는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어떤 인간 본연의 속성을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위치, 인간은 두 가지로 만나잖아요. 그 사람의 본성으로 만나지만 뭐 스승과 제자든가 뭐 사장님과 전무님이든가 뭐 지나가는 사람으로든가 사회적 위치로 만나게 됩니다. 이 사회적 위치로 만나게 됐을 때 참 리더로서 이런 걸 악용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필요한 게 소위 말하는 공정 경쟁을 안 해요. 왜?
나는 왕이니까 왕하고 신하가 바둑을 떠요. 나는 왕이니까 한 수 물러. 뭐 이래도 되겠죠, 솔직히. 그러나 바둑을 뜰 때는, 친구로 뜰 때는 한 수 물르는 거 없습니다. 왕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왕은 왕이고 신하는 신한 거예요. 근데 왜 일부러 바둑 뜰 때처럼 자기가 내려가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참 활용을 잘해요. 이분이 좀 인간적인 분이라 노는 것도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하여간 놀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격구 하지 마세요, 사냥 가지 마세요,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격구라고 이제 폴로 시합인데 전ген 왕들도 이거 많이 했어요. 신하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탁 이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왕이지만 나는 원래 장군의 아들이다. 말이야 맞지 뭐. 우리는 전부 무인 집안이야. 나는 원래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 막 해. 그러다가 또 신하들이 건수 잡았잖아요. 장군의 아들이시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 싹 바꿉니다. 내가 장군 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우리 형님들은 말 타고 전쟁 다 다녔는데 나는 아버지가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사실 태종이 태조의 첫 번째 왕비였던 신의왕후 한씨가 아들을 6명을 낳았는데 맨 막내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막내였어요. 근데 위에 분들은 다 아버지 따라 전쟁터 다니는데 태종은 이제 글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를 급제한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그때 되게 좋아했대요. 이제 우리 집안에도 공부한 애가 나왔다. 그래갖고 좋아했대는데 그럴 때는 또 살짝 빠지는 거예요. 나는 무인집에서 태어났지만 나 과거 공부하느라고 이런 거 좀 못했어. 그러면 신하들이 왕한테 가서 아니 며칠 전에는 무인집 아들이라며요. 이렇게 못 따지잖아요.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잘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거 야비한 거 아니냐, 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실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진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리더로 어디든지 리더로 살아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딱 그어놓고 나는 절대 이걸 넘어가지 않겠다. 이쪽으로 가면 나쁜 것이고 이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선 딱 그어놓고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는 않죠. 우리가 볼 때 되게 훌륭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직이 커지고 세상이 커지고 뭐 또는 뭐 세계를 다스린다고 해보세요. 내가 선을 딱 그어놨는데 땅이 움직여. 선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직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질수록 선을 딱 그어놓고 안 넘어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경직된 것이고 실제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무시하고 살짝 넘어다니고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럴 땐 저럴 때 하고 그랬을 때 문제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없으면 아무도 신뢰를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선을 그어놓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선을 넘나들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놓고 지키는 사람과 선을 안 그어놓고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태종은 선을 넘나들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탁월한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종은 정치적 숙청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자기 외척 뭐 또 죽이고 자기 평생 부하도 쫓아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난세에 저 사람은 부하도 이용하다가 그냥 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하들이 태종 편을 들까요? 1차 왕자의 난으로 그 세자가 되긴 했지만 형제 또 2차 왕자의 난이 있는데 이때 자기 부하들이 충성을 바쳐야 되는데 야, 저 사람 저거 갖다 버리는 사람이잖아. 이러면 충성 안 바칠 거 아니에요. 근데 태종은 정말 희한한 게 사실 부하들을 여러 번 쳤어요. 심지어 자기 외갓집도 치고 자기 큰아들 양녕대군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양녕대군 처가까지도 대숙청을 해서 죽였어요. 이쯤 되면 모든 신하들이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고 배신할 것 같은데 태종의 오른팔 같던 신하들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짓을 많이 하는데 그 태종한테 충성을 바치는 신하들은 정말 실록을 봐도요 정말 인간적으로 믿고 따르는 수준으로 충성을 바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게 능력이에요. 삼국지에서 조조가
우리는 늘 난세의 간웅이니 뭐 저 사람은 뭐 조조스럽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국지 한번 보시면 조조 부하들 중에 배신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더 희한하죠. 그런 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인간의 욕망 그랬는데 나폴레옹도 그런 말을 했지만 리더는 8가지 8색조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치사해서가 아니라 주변 세상이 다양하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들한테 모두에게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최고의 효과를 얻도록 해라. 제가 좀 이게 태종을 예로 드니까 야 그럼 막 죽여란 말이냐, 좀 이게 너무 사례 자체가 좀 이렇게 비도덕적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죄송한데, 제가 그렇다고 마키아벨리스트는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도덕과 정의 안에서도 어떻게든 선을 지키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한번 키워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태종의 약간 정치적인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이런 것만 말씀드리면 좀 사람은 좀 비열하고 별거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왕으로서도 확실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력 뛰어난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이게 뭐랄까 수단으로 세상을 잘 끌어가니까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태종을 선택한 거는 이분은 항상 한쪽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다를 것 같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요령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관계 좋고 그런 분들이 막 큰 그림 세우고 계획 세우고 또 이런 건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뭔가 큰 그림 세우고 계획 잘 짜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사람들 만나서 놀고 이런 거 좀 잘 못하는 경향이, 보통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태종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단지 정치가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형을 죽이고 숙청하고 정치인으로서만 살았으면 저건 좀 그냥 권력에 눈이 먼 악마야 이렇게 하고 왕으로서의 평가가 굉장히 나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이 조선에서 훌륭한 아우로 꼽히는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국가 체제의 어떤 사명감, 조선이란 나라가 지금, 아니면 또 나의 회사가, 나의 조직이 지금 이런 상황에 서 있어.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내가 살아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예를 들면 뭐 그룹 회장님이라 그러면 내 생전에 투자해야 될 업종은 뭘까? 이런 거 결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가 뭐 반역, 숙청 이런 이미지만 있지만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교과서라든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태종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특히 정도전 죽이고 한 게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설명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태종의 왕으로서의 어떤 국가적인 시대적 사명감을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나 잘못 알려진 얘기예요. 이게 사실 진짜 식민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한국사를 처음 연구할 때 일본의 천황과 제후들, 다이묘들의 관계, 특히 명치유신할 때 어떤 그 천황 중심의 개혁과 이 번 중심의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왕권 신권의 대립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우리나라 역사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조선시대를 보면 왕하고 신하는 늘 그런 거 갖고 싸워요. 예를 들어 왕이 사냥을 가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워요. 왕은 이걸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이거를 보면은 꼭 왕권과 신권 뭐 이런 대립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상에서 항상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왕권이냐 신권이냐고 말할 때는 국가 전체의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본 사회는 천황과 봉건 영주가 나눠져 있어. 유럽도 그렇지만 봉건제는 봉건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어떻게 보면 자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국가라는 것이 왕의 영역과 제후의 영역이 나눠지는 건데 우리는 관료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만나서 요거는 당신이 하는 게 좋겠냐, 대통령이 하는 게 좋겠냐, 이게 어떻게 왕권과 신권의 대립입니까? 그냥 하면서 역할 분담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절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대통령제라든가 의회의 대립 또는 무슨 독재와 민주주의의 대립, 이런 국가 체제적인 논쟁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양자 간의 어떤 역할 부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왕권 신권이 맞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멀리 가야 헤게모니예요. 헤게모니 싸움하고 국가 체제를 나누는 건 달라요. 그래서 태종이 정도전하고 이렇게 대립할 때, 정도전이 이제 법전을 만들고 조선 초기 법전을 만들고 국가를 어떻게 만들자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왕권 신권이라고 말한 대립이 있는 것도 맞고 그걸로 뭐 죽일 수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전체 국가 체제 운영에서 일부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 그럼 본질은 뭐냐? 조선 개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방원과 정도전은 조선의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념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정도전은 원론적 차원에서 성리학적 이상 세계를 추구했고, 이방원은 기득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또한 왕권주의를 지향한 이방원과 달리 재상 중심 통치를 주장한 정도전은 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현명한 재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대립은 깊어졌는데요. 결국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왕위에 오른 태종은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언론기관인 사간원을 두어 왕권을 견제하는 등 국가 체제를 정비하면서 정도전의 성리학적 이상을 일부 계승하기도 했습니다. 정도전이 훨씬 멋있어진 이유는 국가를 처음 만들니까 큰 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이고 큰 틀을 만드니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정의롭고 멋있으니까. 근데 정도전이 죽지 않고 살았어도 과연 그게 그대로 갔을까? 요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정도전이 세웠던 과거제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참 공명정대하고 요즘 말로 로스쿨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로스쿨 만들 때 제가 뭐 로스쿨이 나쁘다를 떠나서 로스쿨을 우리도 만들 때는 이런 A라는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A가 되질 않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로스쿨을 반대한다, 없앤다 이게 아니고 로스쿨을 만들었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로스쿨을 만들면 A라는 문제가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안 없어지더라는 거지. 근데 정도전은 로스쿨 만들자 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만 만들었으면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어가요. 물론 여기에서 좀 정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 사람은 사실 이상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도전은 다 틀렸어. 그건 이상주의고 나는 비열한 가장 현실로 갈까 그러진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정도전의 노선이 완전히 옳았는지 태종의 노선이 옳았는지는 저도 좀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왕권 신권의 문제가 아니라 태종과 정도전의 문제는 이상과 현실의 대립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태종이 그렇다고 해서 철저한 현실주의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국가라는 게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되질 않아요. 결국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돼요. 근데 타협을 하려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순수한 타협은 없어요. 또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권력욕이 들어가게 되죠. 개혁을 하는데 권력욕이 들어가서 솔직히 사욕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사욕이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국가 뭐 이렇게 하자고 그래도 보수적인 입장이 있고 절충적인 입장이 있고 급진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꼭 어느 게 100% 옳다라고 참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실제 현실에선 이상과 현실이 얽히고 권력욕과 보수, 중도, 절충 이런 것들이 엉켜서 섞이게 되는 거죠. 제가 정도전의 이상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도전은 오히려 태종이 죽이는 바람에 이상과 현실의 갈등, 권력욕과 보수, 절충, 급진 이런 거의 갈등에서 오히려 너무 좋은 면만 보여지게 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도전이 개혁을 계속 했어도 이런 문제가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태종은 정도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실론 쪽에 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도전이 추구했던 그 자체를 날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오히려 인정을 하고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인식을 해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도 좀 야비할 정도로 인식을 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저게 옳다고는 봐. 근데 현실은 이래. 여기서 잘못하면 너무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면 구조가 깨져버리겠죠. 그렇다고 너무 이상론을 쫓아가면 현실의 발목이 잡혀도 망가질 수도 있고 자기도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태종은 인식했다는 게 중요하고 전략을 세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본인은 상당히 현실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궁극적인 건 구조적인 걸 바꿔야 되고 구조적인 거 본질적인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세종한테 다음 세대를 넘기는 거예요. 단순히 야 나는 손에 피를 묻혔으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어이구 우리 아들은 똑똑하네 너는 잘해봐라 이렇게 해서 넘긴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이상과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자기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현실의 늪에 깊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현실주의로 살아가지만 현실주의자가 되진 않겠다. 그래서 세종에게 네가 구조적으로 정비라는 걸 남기고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냐면 자기가 키웠던 현실주의자들 데리고는 개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자기 세대를 지손으로 숙청은 안 하지만 적당히 다 눌러놓고요. 세종한테는 너가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하려면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고 인물까지 다 뽑아놓고 물론 위쪽만 뽑아놓고 아랫사람은 세종이 뽑아야죠. 큰 틀의 위쪽을 뽑아놓고 넘기는 거예요. 양녕대군이 뭐 이렇게 뭐 여자 문제 복잡하고 난봉을 쳐서 쫓아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절대 그게 아니고 양녕도 뭐 좀 사생활의 문제는 있지만 그냥 적당할 때 왕이 됐으면 그냥 좀 사고는 치는 적정한 보통 수준의 왕은 됐을 것 같은데 태종이 보니까 자기의 시대적 과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충녕대군을 다음 후계자로 선택할 뿐만이 아니라 세종을 위한 모든 제도를 준비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태종 때 만든 개정판 법전이 조선에 우리가 법전하면 경국대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경제육전이라고 정도전 조준이 만들었던 법전이 있고 그 뒤로도 태종 때 세종 때 몇 번의 개혁을 거쳐서 경국대전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태종이 만든 법전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속물적이에요. 정도전이 만들었던 법전 다 이렇게 날리고 굉장히 현실주의 과거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 세력한테 좋아하는 식으로 막 가요. 그럼 이거 개혁 아니잖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야가 빠진 이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정도전이 만든 법을 지우지 마라. 선왕의 법은 고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그대로 놔둬요. 진짜 희한하지. 나는 이렇게 현실적인 걸 하는데 원칙은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딱 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거 안 해. 자기는 현실로 살아. 그러나 이거가 원칙이니까 우리 아들은 이걸 갖고 법을 이 두 개를 합쳐라 라고 딱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무서운 거죠. 정도전하고 이제 개혁할 때 같이 했던 사람이 조준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조준이 너무 저평가가 돼 있어요. 사실 정도전 혼자 한 게 아니고 경제육전 만들 때 더 많이 고생했던 사람은 사실은 조준입니다. 근데 태종이 얼마나 무섭냐면 왕자의 난 딱 일으킬 때 정도전은 죽여야 되지만 조준은 살려야 된다고 딱 정해놓고 움직여요. 그래서 조준도 정도전 구하러 오니까 자기가 직접 달려가서 위협, 협박, 거래해가지고 조준을 딱 앉혀놓죠. 그리고 끝나자마자 영의정으로 씁니다. 이 바람에 조준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는데 조준한테 권력은 안 주지만 이들이 만든 법이
우리가 멀리 나가야 될 큰 틀이라는 걸 딱 인정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하면은 흔히 문무겸비했다고 자랑을 해요. 나는 무인집에서 태어나서 말도 타고 과거도 급제한 양반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문무겸비의 리더십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말도 탈 줄 알고 활도 쏘고 과거도 급제해서 문무겸비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태종이 사실 정치 인생으로 제일 사고 친 건 정몽주 죽인 건데, 정몽주 살해하는 바람에 태조의 눈 밖으로 확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비극의 씨앗이 되는데, 정몽주 사건이 사고는 쳤지만 원래 태종의 희한한 능력은 생각은 깊게 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인식은 해요. 근데 일이 딱 떨어지면 판단은, 실천은 정확하고 빠르게 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조조 비슷해요. 평화로울 때는 원론까지 다 놓고 고민하는 거지, 결정을 안 내리고. 그런데 상황이 딱 떨어지면 여기서 최선을 찾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문관과 무관의 차이예요. 실전에서 뛰는 사람은 구조적인 사고를 할 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매몰돼요. 이게 태조 이성계의 실수예요.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구조하는 사람은 현실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론은 잘 세우는데 현실이 딱 떨어지면 이게 복잡한 거야. 풀코스로 돌리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뭐 어디 경영을 합니까 뭘 합니까, 저도 가끔 뭐 이렇게 결정할 때 보면 이런 실수를 잘한다고 저 스스로 느끼는데, 딱 상황이 떨어졌을 때는 실전 모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찾고 실천을 빠르게, 요걸 하기 때문에 문무겸비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배신을 해도 배신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은 믿던 부하를 숙청하는 것 같지만 근원적인 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거예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배신해도 배신당하지 않는 기가 막힌 리더십이에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정의의 선은 좀 넘어간 부분이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여러분이 양해하고 내일 상에서 그 정의와 그 선을 지키면서 이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이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거기에 맞춰 행동한다. 제가 지금까지 법전 얘기하면서 태종이 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걸 생각했다 그랬는데, 현실자로 와서 이 현실에서 지지 않는, 배신당하지 않는 능력이 뭐냐? 현장 논리에 매몰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고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현장 논리에 매몰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현장 논리에 매몰되면 큰 그림으로 갈 수가 없죠. 태종의 진짜 능력은 전술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럼 전술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뭐냐? 태종이 이 강무나 사냥을 가는데, 이 조선시대는 이 강무라는 게 사냥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서 사냥을 하는데 실제로는 야전 기동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면은 신하들은 기본적으로 백성이 고생한다, 뭐 난리가 납니다. 뭐 이거 힘들잖아요. 군대가 지나가면 논밭도 밟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또 문관의 임무예요. 그래서 이제 말리고 말려요. 해주로 강무를 갔어요. 강무를 가는데 요즘 기동훈련 하니까 물자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뭐 보급품도 많이 갖다 날라야 되고 뭘 잔뜩 날라야 돼. 근데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요즘으로 말하는 임금 고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번 사회다 보니까 임금을 주지 않고 무상 이게 노동력을 이제 징발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공짜로 부리고 무상 착취하고 막 그러냐 그러는데 물론 다 어느 정도 주어진 선에서 해요. 법이 있어요. 물론 법을 100%안 지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어진 선에서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런 큰 행사가 벌어질 때예요. 이게 뭐 군대가 오고 왕도 직접 오고 뭐 정승 대신 나오니까 주변에 있는 수령들, 감사들 이런 사람들이 뭐 매일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보급품 갖다 줘야 돼. 근데 지금처럼 상업사회가 아니고 지금 같으면은 징발을 해도 뭐 트럭 조합에 가서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운수회사에 가서 뭐 이렇게 어떻게 딜을 할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농사 짓는 백성들 불러다가 야 이거 해라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거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관들이 가서 전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 건수를 잡아야 되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좀 뭔가 과잉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전하 지금 민원이 잔뜩 올라왔는데 이번에 이거 한다고 나르다가 백성들이 지금 뭐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전에 강의하면서 이걸 퀴즈를 한번 내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백성이 힘든 건 알지만 이 국방은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 백성들이 힘들더라도 국방의 의무는 다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니들이 희생해야지. 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하들이 와서 전하 지금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습니다는 그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이 끝이 안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방을 위해서 세금을 2배로 올려야 된다.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그러면 국방의 의무는 중요한데 정말 세금을 2배로 올리자 그러면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누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럴 때 태종이 참 천재인 게 여기서는 중요한 게 강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백성을 사랑한다는 표시만 내면 되잖아. 여기서 굳이 뭐 국방의 의무 이런 거 왜 따집니까? 갑자기 확 오버하면서 나 다시 안 와. 야, 내가 이게 다 국방하는 것도 백성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백성이 그렇게 고생한단 말이야? 나 다신 안 와 이래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완전 감동이잖아. 전하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 다시는 안 와 그러니까 만세 불렀죠. 뭐 만세 정말 훌륭하신 왕입니다.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끝났어. 돌아왔어. 근데 군사훈련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또 가요. 갑자기 신하들이 아니 전하 작년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따져야죠. 아까처럼 뭐 나는 무인의 아들이야 뭐 나는 무술 공부 안 했어 이런 거를 따지면은 안 되지만 이건 국가 정책이니까 충분히 따질 수 있잖아요. 전하 작년에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조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안 한다고 그랬니? 안 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태종의 해법은 해주에 또 가면 해주 사람이 고생하니까 딴 동네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간 김에 말 타고 사냥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보니까 이렇게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떻게 주었지 하냐면 군사훈련은 할 수 있지만 왕이 개인적으로 사냥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태종이 무서운 게 이럴 때 어떡할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야 그럼 왕이 스포츠도 못하냐, 왕이 존귀하니까 운동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따져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말싸움이 돼서 안 끝나요. 전하 당신은 이 먹고 입는 거 하나하나가 백성의 피와 땀입니다. 군사훈련 하느라고 백성의 말을 징발하고 먹을 거 징발하는 건 참겠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개인적으로 사냥하는 건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싸움인데 끝이 안 난다고. 그러면 이제 태종은 딱 제가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라는 게 뭐냐면 지금 중요한 거는 사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냥을 하고 싶은데 신하들이 국왕의 도리와 의무를 갖고 덤비는 거예요. 여기선 이겨봤자 손해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았어.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게 되는 밤에 나가서 아침에 나가서 날름 새벽에 뛰어나가서 신나게 사냥하고 돌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전하 이러면 됩니까? 했잖아. 뭐 스키 탔는데 뭐 매일 탈 것도 아니고 전하 이러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나 반성할게.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술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대의명분에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를 찾는 거예요. 다음에 또 사냥을 갔어요. 신하들이 이제 지난번에 당했잖아요. 그 새벽 야간 사냥에 당했거든. 이제는 미리 덤빕니다. 전하 사냥은 안 됩니다. 막 이래요. 이제 수법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또 전술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목표는 뭐예요? 국가의 무슨 국방 재정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상소를 올린 신하한테 네 말이 다 맞다. 다 맞다. 훌륭하다. 여기는 지금 야외 아니냐? 응? 야외인데 저 훌륭한 말인데 이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형식에 갖춰서 상소문 쓰고 하는 거야 되겠냐? 아 그러지 말고 그렇게 훌륭한 얘기 문서로 올리지 말고 그냥 와서 말로 해. 절차 생략. 여기는 지금 야전이니까 형식 안 차려도 돼. 말로 해. 누가 찾아오겠어요? 글로야 탄원서를 올리지만 왕한테 면전에다 대고 사냥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끝내고 자기는 사냥을 신나게 즐기고 돌아옵니다. 이런 게 현실적인 건데 절대로 모든 것을 현실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목표가 뭐냐? 내가 이번에 하는 목표가 뭐냐? 궁극적인 거냐? 1차원적인 거냐? 2차원적인 거냐? 이거를 정하고 덤비는 게 태종의 무서운 능력이야. 자신의 강점이 자신의 한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한테 왕위를 빼앗긴 것도 이분은 왕이 되어서도 장군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장군의 마인드를 왕이 되어서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거를 노려서 태종은 왕이 됐거든요. 태종의 장점은 인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태종이 뭐라고 그랬냐? 말하고 사람 보는 거는 자기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엔 잘못된 습관이 붙어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데 꼭 이상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쇼하고 막 연기하고 신하들이 막 맞춰주고 아이고 또 시작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엔 안 먹히는 거예요. 실제로 리더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나중에 조선시대에 요런 거 제일 잘한 사람이 태종 후에 조선 후기엔 영조가 제일 잘해요. 아 이분은 정말 비상해요. 그래갖고 막 이게 사람 가지고 놀고 막 사람 뒤통수치고 이런 거 너무 잘해. 근데 86세까지 왕을 했잖아요. 너무 오래 왕을 하니까 그 수법이 나중엔 안 먹혀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먹히는 거야. 다 알아.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늘 강의할 때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사자는 노느라고 죽는 게 아니라 사냥하다가 죽는다. 누구든지 최고의 약점은요 자기의 장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자가 어느 날 나는 백수의 왕이야 쿨쿨 자다가 적한테 물려 죽는 거 아닙니다. 사냥하다가 갈비뼈 부러져서 죽고 다리뼈 부러져서 죽고 지쳤다가 적의 습격을 받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장점이 바로 극한의 단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리더든지 자신의 강점을 과다하게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강점이 자신의 한계를 만든다. 이것을 알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창조하고 노력해야 된다. 정 안 되면 태종처럼 세종한테 넘기는 거예요.
태종은 나중에 안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양위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세종한테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기간은 그냥 나 재밌게 살래. 그래갖고 양위하고 4년 동안 살았는데 조선시대 왕 중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4년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인간적으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옛날이니까 뭐 맨날 사냥 다니고 뭐 집 짓고 뭐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놀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태종은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강점이 자기의 한계를 만든다는 걸 알고 또 대응책을 찾았더라는 데서 우리가 한번 태종의 리더십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치가로서의 태종, 국왕으로서의 태종,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리더십 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이야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방법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근본 원리를 생각하셔서 오늘의 현실에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임용환이었습니다.